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오는 24일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를 내세운 선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경선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층 가운데 40%가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 전 총장을 찍겠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의 목숨을 빼앗아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당이 지난 5월과 7월에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현장 실습을 나간 고3 학생이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발견 당시 12kg이나 되는 납벨트를 차고 있었습니다. 12kg라는 웨이트를 찼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안전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특성화고 현장 실습,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대란 속에 탈원전을 외치던 프랑스 정부가 원전 기술 혁신에 1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10개국 장관들은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각국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여권이 급속도로 이재명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요. 이 후보는 이 다음 주말엔 지사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만 치르고 곧바로 이 대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구상 중인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선두에 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여의도 국회 앞엔 이 캠프 사무실도 마련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순조롭게 출발하려면 이 다음 주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을 잘 털어내고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선대위로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구상을 최수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본선 준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선 활동에 제약이 됐던 경기지사직을 오는 24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18일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주말인 24일 사퇴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이후에는 선대위부터 바로 꾸릴 예정입니다. 선대위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이해찬 전 대표와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와 이 전 대표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박 전 장관은 선대 본부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전체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통합과 개방의 원팀 선대위를 구성을 할 것이고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달 말쯤 선대위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며 합류 가능성이 거론됐던 유시민 이사장은 제 몫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으면서 어찌 선거 캠프에 몸을 담겠습니까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국회 앞에 한 빌딩 3개층을 빌렸는데 대선 캠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빌딩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로 사용했고 현재는 홍준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주자 캠프가 들어서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패배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캠프 해단식에 참석해서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한다며 원팀을 강조는 했는데요. 맺힌 게 좀 있었다며 경선 과정에서 서운함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러브콜을 보내곤 있지만 당분간은 현안에 거리를 둔 채 지방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패배 나흘 만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포옹을 나누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번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러한 신념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해단식에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은 물론 지지자들을 향한 당내 비난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맺힌 게 있었습니다.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빗대 논란을 일으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당선자께서는 이낙연 후보님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이재명 당선자한테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적극 애우해서 꼭 찾아뵈라 이렇게.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원팀을 위한 역할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네,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주까지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다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보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승복을 선언했지만 지지자들의 불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법원에 경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4만 6천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가운데 40%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찍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승복 선언에도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불복 움직임은 여전합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은 오늘 법원에 경선 결과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소위 4.4 5입식인 사퇴자의 무효표를 인정하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권리당원 등 경선 참여자 4만 6천여 명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정환희 변호사는 당원과 경선 참여자들이 결선 투표할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복 움직임을 두고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SNS를 통해 자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이낙연 캠프 정운영 공보단장이 주제넘고 무례하다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복하는 이들을 일베에 비유한 송영길 대표 사퇴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선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서 겨룰 경우 이 전 대표 지지층 중 40%가 윤 전 총장을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부터는 모두 깐부라며 원팀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 전 대표 지지층과의 화학적 결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명락대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했던 민주당 못지않게 불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이 없어지는 게 낫다. 이 발언이 불을 붙였죠. 이 당 해체 발언까지 나오자 홍준표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도 격하게 윤 전 총장을 비판했고 윤 전 총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제 무슨 고발 사주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에 뭐 비유를 해가면서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경선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한 발언이 후보 간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두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도 이거는 도래장머리 안 고치면 앞으로 정치하기도 어렵겠다. 그런 당이면 본인이 왜 본인 스스로 걸어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 홍준표 의원은 건방지기 짝이 없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충견이라는 표현까지 SNS에 썼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분명한 실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윤 전 총장은 힘을 합치기 위해 참고 인내하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그 뭐 옛날에도 어느 뭐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될 당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과거 다른 후보들 역시 당의 혁신을 강조하며 당 해체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생력 없던 당이라면 당을 해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하루빨리 해체가 돼가지고 저는 간판을 내리고 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논란에 대해 후보 간 기싸움 정도로 인식한다면서 격화되지는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런 치열한 대선전에서 당 대표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만나는 건 이 수사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당내 경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지시와 이재명 후보와의 회동은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그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사하라는데 저 사람 압수하고 있는 거면 저 사람은 하지 말란 얘기인가? 수사 개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사 개입.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설계자라고 한 거, 그거는 단순한 결제자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 화천대유식 개발이 가진 위험성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데 그걸 회피하지 않은 것은 배임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으로 이 후보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능력도 의심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체적 무능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은 도대체 저 사람 왜 뽑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런 취지로 이제 사실 시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의 행정 능력이라는 게 상당히 좀 가면이 찢어지는 상황이 오겠죠. 당내 대선 경선 토론회에 대해선 재미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은 보면 핵하고 주술 얘기밖에 없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뭐 핵 얘기도 적당히 하다 그만하겠죠. 핵도 저만 해도 핵 얘기 이제 재미없는데.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가운데 누가 나서도 이재명 후보는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오늘 법원에 들어가면서 윗선인 그분은 없다, 뇌물 공여도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이 법정에서도 755억 이 거액의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법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 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온 김만배 씨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실소유주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영장심사 법정에선 2시간에 걸쳐 김 씨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로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성남시는 손해를 본 게 없다는데 어떻게 배임이 성립하냐며 맞섰습니다. 수사 초반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건넨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심사 법정에선 현금 5억 원이 건네졌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법정 내에서 들어보려 했지만 재판부 제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김만배 씨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은 뜯어볼수록 허점투성입니다. 이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기업이 함께 개발한 모델이죠. 이 토지를 수용할 때는 관이 개입해 싸게 매입을 해놓고는 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또 민간이 개발한다며 상한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을 앞둔 지난 2018년 1월 성남시 의회에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분양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는 관할 지자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장지구는 시행주체가 민간합동이라는 이유로 심의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개입해 토지를 공공택지에 준해 싼값에 강제 수용했지만 분양가 심의는 피해간 겁니다. 공공택지의 기준을 강제 수용 여부가 아닌 시행주체로 구분하다 보니 허점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분양된 대장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비슷한 시기 분양가 심의를 거친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1,820만 원보다 높습니다. 대장지구처럼 민간합동 방식으로 개발된 경기 의왕 백운밸리도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강제 수용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이라고 그러면서 수용권을 행사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공적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술한 제도 탓에 민간 개발자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선착순 대출을 받는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 급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김단비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은행이 선착순으로 잔금 대출을 모집하면서 불안한 예비 입주자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순번대기에 의해서 1,500억 그렇게 한정해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막 수사가 시작하고. 다른 아파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선착순 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금액 한도가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방위 대출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지자 오늘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대출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6%대를 넘어도 용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일부 은행에서 중단됐던 전세 잔금대출은 재개될 전망입니다. 숨통이 트이겠죠.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훨씬 여유가 생기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준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어떤 추가 규제가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체제도 다음 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풀어줄 방침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되고 접종률이 85%가 되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61.6%. 방역 당국은 국민 70% 접종 완료를 열흘 정도 뒤에 달성할 것이라며 국민 85%가 접종을 완료하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 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접종 완료율 상승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공개 토론회에서도 접종 완료율에 따라 3단계로 방역을 풀어가자는 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었을 때 1단계, 그리고 80% 수준까지 달성했을 때 2단계, 그리고 80%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되 중증률과 치명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3단계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일상회복지원위원은 어제 회의에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자고 했고 일부 위원들이 4단계로 나누는 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시작될 위드 코로나에 앞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얼마 전 전남 여수의 요트 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홀로 잠수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닷속 잠수 작업이 생소했던 숨진 학생의 허리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12kg의 무거운 납벨트가 묶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현장 실습 현장에서 왜 또다시 고된 노동과 안전 불감증에 비극이 발생했는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요트 선착장.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훈 군은 지난 6일 7m 물속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선주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수영복을 착용하고 따개비 작업을 했어요. 잠수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대표가 갖다 준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려던 홍 군은 12kg 납벨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사고 직후 홍 군을 구조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던 잠수사를 만났습니다. 최초로 목격한 작업 환경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속에서 아이의 상태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었고요. 다른 장비를 다 벗고 웨이트를 마지막에까지 차고 있었다는 건 전혀 상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너무 무거운 납벨트도 문제였고 2인 1조 잠수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조 당시에 홍정훈 군이 입고 있던 옷은 일반 래시가드라고 그러죠. 그 수영복 차림을 하고 12kg라는 웨이트를 찼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른 장비도 엉망이었고 자기 몸에 맞는 치수의 그 사이즈가 있는데 구조 당시 그 홍정훈 학생이 입었던 구조조끼 자체는 성인 남성이 입기는 조금 작은 사이즈였다. 고3 학생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2인 1조로 기본으로 해도 7톤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를 다 제거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겁니다. 결국 예견된 인재였던 것. 2017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고 이민호 군 사망 사건. 이 사건 후 현장 실습 기업을 선정하는 규정이 강화됐는데 2년 뒤 실습업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완화됐습니다. 홍정훈 군이 일했던 영세한 요트 업체도 바로 완화된 규정 때문에 실습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 해도 잠수 등 위험 작업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잠수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잠수라고 아예 써 있네요. 네, 써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체크 양식이 약간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입이 되긴 했지만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정훈 군을 추모하는 집회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였고 잠수 자격증조차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서 결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습생들은 그냥 70만 원 주고 착취한 기계가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로 인간으로서 대해주십시오. 교육부는 정신 차리고 당신들이 할 말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안전한 실습 환경 만들어주세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사건 또 있습니다. 지난 여름 중학교 야구팀 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숨졌는데 동료 학생들은 코치가 119 신고를 일부러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봉기 대양암 해변 앞입니다. 지난 6월 이곳에선 중학교 야구부 선수인 16살 학생이 중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물놀이를 하던 도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은 경기도 모 중학교와 연계된 야구팀 소속 3학년생 최건군으로 소년체전 참가 중 동료 학생들과 인근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호적됐거든요. 그냥 눈은 완전히 질려있는 표정이고 입술은 파래하고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상황이 다급하다고 판단한 동료 학생들은 119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현장 인솔자였던 야구팀 A코치가
신고를 막았다는 동료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체 갑자기 저 보면서 막 손짓으로 막 하지 말라고 막 이거 막 이거 뭐냐 이러면서 막 일 커지게 만들고 싶냐 이렇게 이놈 너 나 잡아먹을 놈이네 막 이러면서 뭔가 되게 협박하는 것이 막.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26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2시 30분쯤 119 신고를 하려 했으나 코치의 만류로 신고가 늦어지다 33분쯤 신고가 이뤄졌다는 게 동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오후 2시 41분 구조대 도착 지점까지 학부모 한 명이 파도에 휩쓸린 채군을 붙잡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1분 2초가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채군은 결국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A코치는 채군이 사망한 뒤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19에 왜 신고했냐고 하고 싶냐고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그렇게 말리고 죄가 맞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관리 책임 소홀과 함께 해당 코치가 동료 학생들의 신고를 막은 정황을 확보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코치는 사고 당시 119에 신고하도록 지도했고 물속으로 들어가 피해 학생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터미는 채군의 어머니는 2011년부터 한국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수입차 할부금을 갚겠다고 여자친구 목숨을 빼앗아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10대 보험 설계사 일당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5월과 7월에도 2번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유인해 살해를 시도했던 19살 박모 씨 등 일당 3명. 여자친구한테 왜 그랬어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 시도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일당이 지난 5월과 7월에도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전에도 살인 계획을 세운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5월엔 20대 남성 김모 씨를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사고사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려고 했습니다. 계획에 유출돼 남성이 잠적하자 2달 뒤엔 여성 강모 씨를 상대로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 씨가 범행을 눈치채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여성 강 씨는 지난 5월 20대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울 땐 배우자 신분으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성과 혼인 신고까지 한 인물. 범행 대상인 두 남녀 모두 일당이 전남 일대에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칠 때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르던 공범들의 생명을 빼앗아 돈벌이를 하려 한 겁니다. 경찰은 어제 여성 강 씨를 추가로 체포해 살인 예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출소 석 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앞서는 사형 선고를 해달라는 뜻을 밝히더니 오늘 재판에서는 살해한 여성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강윤성이 지난 추석 연휴에 국선 변호인에게 보낸 자필 편지입니다.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자신을 위해 어떤 변호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윤성은 오늘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도 사형이 구형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사실 일부가 왜곡, 과장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2번째 피해 여성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살해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자신이 여성의 아들 등록금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뒤 검찰에 넘겨질 때만 해도 강윤성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범행의 잔혹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준비한 흉기로 여성의 몸을 건드렸을 뿐 살해 도구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강윤성이 흉기로 찔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걱정하면서 그 여자는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앞서 강윤성은 수사기관의 심리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주빈은 구속기간을 고려할 때 만기 출소하면 65살에 석방되며 3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와 소음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의 수신호에 멈춰서는 오토바이 한 대.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타고 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운전자. 잡고 보니 불과 1시간 만에 2번째 단속된 겁니다. 헬멧을 차선 사이를 비집고 운행한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히자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이런 거냐고 어디? 인도주행한 것도 아니고 신호 위반한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2시간 동안 신호 위반과 헬멧 미착용 등으로 단속된 것만 1,300여 건. 코로나19로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진 겁니다. 시간으로 조급하니까요. 5분, 10분 늦으면 5분, 10분이 10시간 정도 계산하면 그게 50분이 되고 2시간이 되죠. 서울 기준 올해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늘었는데 배달업 종사자가 이 중 절반이 넘습니다. 안전모를 제외하고는 신체 중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습니다. 중상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서울시도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단속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이나 전조 등 개조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집권 초부터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던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정책을 뒤집고 원자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각국 정상들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가정집, 전등 대신 촛불을 켭니다. Hay que ahorrar en todo, que está subiendo todo. Esos de ahí no valen. Apaga la luz de la entrada, por favor. 독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Das meiner Meinung nach, das war zu erwarten, wegen der Inflationsrate, welche steigt, ja, und allgemein Teuerungsrate war das zu erwarten. 세계 각국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유럽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천연가스 11월물 거래 가격은 1년 전에 8배까지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공급이 불안한 신재생 에너지 탓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의 에너지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12일 재산업화 계획인 프랑스 2030을 통해 10년 만에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축소에서 개발로 선회했습니다. Premier objectif numéro 1, c'est faire émerger en France, d'ici 2030, des réacteurs nucléaires de petite taille innovants avec une meilleure gestion des déchets. 5년 동안 1조 3,800억 원을 투자해 핵 폐기물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원전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초반 원자로 58기 중 14기를 폐쇄하고 원자로 기여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지만 유럽의 원전 회귀를 보여준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핀란드와 체코 등 유럽 10개국 경제장관들은 유럽 주요 신문 기고문을 내고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려면 원자력이 필수라며 60년이 넘도록 유럽 원전 산업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을 시도해온 유럽 주요 국가들의 원전 회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유가 급등과 함께 물류 대란까지 닥친 미국도 초비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항구에 24시간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기업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LA 항구가 거대한 컨테이너 산으로 뒤덮였습니다. LA 항구와 롱비치 항구는 미국 컨테이너 수송의 40% 정도를 책임지는 미국 서부의 관문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때 하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박 수십 척이 바다에 둥둥 뜬 채 입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물류 대란 악재까지 덮친 미국 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4% 오른 소비자 물가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마트 매대에는 이미 빈자리가 늘고 있고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최대 쇼핑 대목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례없는 항만 물류 대란에 컨테이너 갯돈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자 백악관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두 항구를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해 물류 병목 현상을 덜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대규모 물류망을 갖춘 기업들도 화상으로 불러 근무 시간 연장 등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ig first step in speeding up the movement of materials and goods through our supply chain. 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도 참석했는데 미국 가정의 72%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삼성 제품을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90일 전력 질주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꽉 막혔던 공급망을 풀어보겠다고는 나섰지만 연말 소비 대목에 더욱 우려되는 물가 상승 압박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왔는데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언급됐다고 알려진 그분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정수 지검장,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사 대상은 맞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정치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을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돼 있습니다.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소환 계획, 이게 전체적인 수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무방하겠죠? 궁금해하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앞서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그분의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자료를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와 그분은 무관하다고 엄호했습니다.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남시청의 자료 압수수색 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지검장님?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다면서 과거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휴대전화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해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총장직에 복귀해야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1심 법원이 당시 징계가 정당했다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은 윤 전 총장의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사찰 의혹이 일었던 판사 관련 문건 활용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한 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3가지를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징계위 제적위원 7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3명만의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이 뉴스 김민곤입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7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를 지냈고 포스트 김종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총리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명예 퇴진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총선 때는 불출마 선언하며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모습이 보이고요. 뭘까요? 네, 후보들의 유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평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런 표현 써도 모르겠는데 그 둘은 좀 건달형이고 양강은 이미지가 좀 둘은 좀 건들건들 거 아니에요. 둘은 좀 수재형이고. 원래 이 지도자는 원래 이렇게 수재형이보다는 좀 약간 건달기가 좀 있어야 이제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네. 지지율만 보더라도 건달 후보들이 더 높게 나오곤 있네요. 네, 유 전 사무총장은요, 이재명 후보도 욕을 잘하고 건달기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들의 유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에게 저희 채널A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안국회 영역에서 본인이 장점이 있는 후보이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원주사 개혁적인 성향, 유승민 후보는 외교 국가감, 경제 이런 정책 분야에 정통하고 공포인 것 같은데 고집이 너무 세요. 점잖했다. 그분의 행정 능력이라는 게 상당히 좀 가면이 찢어지는 상황이 오겠죠.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가 정해지죠. 유권자들이 어느 유형을 선택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거 명당, 이재명 후보 얘기인가 보죠? 네,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거기가 명당인가 보죠?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용산 빌딩이라는 곳인데요. 정치판에서는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고 또 주변에 한강, 물이 있어서 기운이 좋은 명당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과거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 캠프가 있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명당이라면 다른 후보들도 가고 싶어 하겠는데요. 네, 이미 같은 건물에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원희룡 후보 캠프가 있고요.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는 근처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윤석열 후보는 나홀로 광화문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여의도 근처 대산 빌딩에서 오늘 해단식을 했습니다. 이 집 갈 때도 보면 괜히 전에 살던 주인이 잘 돼서 나간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후보들도 당연히 대통령을 배출한 건물에 들어가고 싶겠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는데요. 실제 건물주들이 이 캠프 임대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2년 단위가 아니라 몇 개월, 단기 임대인데다가 종종 시위도 열려서 시끄럽고 외부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어서 다른 임차인들도 반기지 않는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인근에서 이 선거 캠프로 빌릴 수 있는 건물이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웃기는 게 명당이라는데 그게 명당이 외명되면 어쩔 수 없이 남을 몇 개 가지고 하다 보니 거기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속사정을 들어보니 사무실 명당 잡기보다는 유권자 마음 잡기에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있는 곳이 그저 최고 명당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는 양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의 일주기였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는 공공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지도 딱 1년이 됐는데요.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도록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장하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구청 아동학대 대응팀 직원들이 새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입니다. 구청에 매일 새로 들어오는 아동학대 신고 사례만 대여섯 건. 전담 직원이 학대 의심 장소로 출동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통보되는 사건 중에서 일정이 잡히면 하루에 2-3건씩 나가기도 하고 6시 이후에 퇴근하고 나가기도 하고. 조사 결과는 정리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각 시군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공보호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와 관리를 담당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인력 부족에 허덕입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씩 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전담 공무원 1명이 맡은 학대 신고 아동 수는 평균 61명 수준. 김포, 수원, 제주처럼 아예 전담 인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기피 업무가 돼버렸습니다. 주말 없이 언제나 코랑 밤 나와야 돼. 정말 난이도도 세고 반발도 심하고 직원들이 싫어하거든요. 복지부는 연말까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 내실 없는 공공보호 청사진만으론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 말이 느려졌다. 교사의 입모양을 보면서 언어 자극을 받는데 마스크가 다 가린다는 주장입니다. 교사 등의 마스크 착용이 정말 영유아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 연구팀이 2012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영유아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인데요. 생후 4개월 이상 아기 179명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동공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성인들은 눈, 코, 입 전체를 보지만 옹알이를 시작하는 8개월 이후 아이들의 시선은 입 쪽에 더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709명을 조사한 결과 넷 중 3명이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들 언어 발달 지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교사가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말을 배우고 할 때는 입모양을 좀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한 지 한 몇 주 됐잖아요. 중도가 좀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일반 마스크보다 표정이나 입모양이 훨씬 잘 보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 교육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입모양 말고도 이마, 눈썹, 눈에서 생기는 표정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언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일수록 또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보호자나 교사의 입모양을 볼 수 있다면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돌부처 오승환이 역대 최고령 4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오승환이 든든히 뒷문을 지키면서 삼성과 KT의 우승 경쟁은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8회 1-4만루에서 등판한 삼성 마무리 오승환. 두 타자를 연속 뜬공으로 잡아내 급한 불을 끕니다. 9회 주자 2명을 내보내 위기를 맞았지만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시즌 40번째 세이브를 챙깁니다. 한국 나이로 40인 오승환은 역대 최고령 40세이브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동갑내기 손승락의 32세입니다. 올 시즌 세이브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승환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자 개인 통산 4번째로 40세이브 고지에 올랐습니다. 나이는 분명히 이제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좋은 기록을 남겨서 한국 야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호신 오승환의 활약을 발판으로 삼성은 선두 KT와의 경기차를 1.5경기로 좁히며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는
라이온즈 파크에서 가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외 리그 기록을 포함해 통산 457세이브를 기록 중인 오승환은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라는 새 기록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주말이 오기 전에 겨울옷 미리 꺼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내륙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영하 25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또 지상에서는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겁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무려 2도에서 6도나 낮겠습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강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예년 기온 유지하겠고요. 큰 일교차만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내일과 모레 사이 비가 올 텐데 양은 5에서 4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내륙 곳곳에는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농가에서는 냉해 피해 없도록 보온 조치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퇴임을 눈앞에 둔 독일 메르켈 총리 평가 때 빠지지 않는 게 탈원전 정책입니다. 우파 총리가 좌파 아젠다를 수용한 통합과 결단의 상징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하지만 무리한 탈원전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 사용이 늘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옆 나라 프랑스에서 전기도 사오고 천연가스 얻으려고 적대 관계인 러시아에 고개 숙였다는 비판도 받았죠. 이 에너지 정책이 참 어렵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이 아직 떨어지다 보니까 이 원전이나 석탄을 줄이면 에너지 대란과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합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과 탄소 중립이라는 이 장밋빛 이상을 향해 달렸는데요. 대선 주자들도 꼭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게 최선인가요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